지속적인 수요가 있을까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던지셔야 할 핵심 질문은 채굴자가 어떻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앞으로 계속 필요로 할까?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아까 잠깐 넘어갔던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아니 알겠다고. 근데 그 비트코인의 수요라는 게 도무지 뭔지 잘 모르겠어. 그게 왜 필요하지? 먹거나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처럼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식처럼 뭐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화폐처럼 뭐 보장을 하는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비트코인의 가치, 이 비트코인의 쓸모가 대체 어디서 온다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비트코인 회의론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대부분의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0단계, 비트코인은 쓸모가 없다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든 사용 가치가 있을 거라는 단계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비트코인의 쓸모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쓸모는 먹고, 입고, 쓰고, 소비하는 실제 효용 가치, 영어로는 utility value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쓸모는 화폐적 용도에 있습니다. 화폐적 용도,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화폐적 용도와 비화폐적 용도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부동산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특히 아파트 투자자들은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십니다. 자, 어떤 아파트의 매매가가 10억, 전세가가 6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전세가는 실질적 효용을 누리기 위한 가격, 즉 그 집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누릴 수 있는 아파트라는 재화의 실제 소비 가치입니다. 하지만 매매가는 항상 더 비싸죠? 이 예시의 경우 4억이나 더 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세 대신에 매매를 하면 4억 더 줬으니까 방 한 칸이 더 생기나요? 아닙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가치 저장 기능을 상실한 명목 화폐를 대신해서 아파트의 일부를 돈으로 쓰고 있다고 했죠.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바로 이 해당 부동산의 화폐적 가치, 화폐적 용도, 다시 말해 이 아파트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가치 저장분인 것이죠. 우리가 전세가는 실질 거주 가치, 매매가는 미래 가치까지 더한 거다라는 게 이 말입니다. 바로. 따라서 이 아파트는 6억, 즉 60%가 실질 효용 가치인 비화폐적 용도, 40%가 가치 저장 용도인 화폐적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재화의 화폐적 용도, 비화폐적 용도, 이런 용어는 저 같은 듣보잡이 만들어낸 단어는 아니고요.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화폐경제학의 1장부터 바로 등장하는 단어니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책을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개념을 금으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금은요, 산업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근데 그 수요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아요. 금은 너무 물러서 구조재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구조재로 사용하기 좋은 것은 강철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반도체나 치과용 금도 있잖아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왜 반도체나 치과용 금 수요가 전혀 없었던 로마 시대에도 금을 돈으로 썼죠? 라고 간단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도 대부분의 금은 중앙은행이나 개인들의 가치 저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금은 실제로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라기보다는 가치를 저장하는 화폐적 용도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금의 경우 90%가 화폐적 용도, 10%가 비화폐적 용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했죠. 즉, 비화폐적 용도가 0%, 화폐적 용도가 100%입니다. 아니, 비화폐적 용도, 쓸모가 아예 없다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전혀 없다고? 이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자, 근데 사실 이게 어색한 게 아닌 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재화 역시 화폐적 용도만 있고 비화폐적 용도, 즉 실질적인 쓸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하시는 답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 나왔나요? 정답은 명목화폐 혹은 정부화폐입니다. 이 명목화폐에는 아무런 실질적 효용이 없어요. 이거는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저기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라든지 죄송합니다만 우리 총재님이 법정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으니까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네. 한국은행권도 내재 가치가 없긴 마찬가지고 한국은행권도 내재 가치가 없긴 마찬가지고 한국은행권도 내재 가치가 없긴 마찬가지고 한국은행 국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진실만 얘기합니다. 네, 이처럼 한국은행에서 근무하셨던 전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사실이에요. 명목화폐에는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어요. 오로지 화폐적 용도만 존재합니다. 직접적으로 소비할 수 없는 것이란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트코인은 비화폐적 용도, 즉 실질적인 소비 가치, 효용 가치가 전혀 없이 오로지 화폐적 용도만을 가지고 있는 재화입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요. 비트코인에는 돈 말고는 다른 용도가 전혀 없다는 것, 오히려 완벽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면 말이죠. 화폐라는 상품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화폐의 역사는 물타기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그걸 더 만들어내고 싶은 유혹과 그 유혹에 맞서 싸우는, 그러다가 결국 그 유혹에 굴복해버리는 것의 연속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공짜 돈이다. 개꿀.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러한 물타기가 발생할 때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사실상 모두의 재산을 조금씩 뺏어다가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은 캔틸런 효과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어찌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 더 악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량 팽창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본질적으로 마일드한 형태의 절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극화는 더욱더 심각해지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어떤 가치의 희석 시도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희소성 2100만 개라는 발행량은 고정되어 있고 누군가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찍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가치 저장 기능을 상실한 명목화폐를 대신해서 쓰이고 있는 여러 수단들, 부동산, 금, 주식 이런 것들은 이런 점에서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나 몰수에도 취약합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금융주권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저는 아무리 봐도 비트코인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빼앗을 수 없고 물타기를 할 수 없고 시장에 정직하게 가치를 제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돈. 비트코인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비트코인이 그저 그런 수준의 기술 혁신보다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쯤 되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그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의 자유인지, 말은 항상 자유를 사랑한다고 해왔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래도 여전히 정부나 특정 권력자가 나를 보호해주길 원하지 않는지, 그들에게 나의 보안을 아웃소싱 시키고 싶진 않은지, 이처럼 비트코인은 개인에게 강력한 자유와 금융주권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유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깊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돈입니다. 기업, 개인, 정부 그 어떤 주체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열심히 일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돈. 가치를 반드시 창출해내야만 얻어들일 수 있는 돈.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가치를 창출해오지 않은 주체들에게 비트코인은 과연 어떤 변화를 주게 될까요?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비트코인 혹은 더 넓게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를 하나 풀고 싶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시장의 경제 원리를 옹호하며 정부 권한의 축소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무정부주의라는 단어가 연상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유주의에 대한 크나큰 오해입니다. 심지어 이 오해는 국가 중심적 사고를 주입하는 교육의 산물이다 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의 끝은 무정부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더 많은 정부들의 출현을 지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정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간섭 없이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법적 질서를 중시합니다. 반면 무정부주의는 법과 정부의 완전한 부재를 주장하죠. 자유주의는 최소한의 법적 규제를 통해 개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상태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질서 있는 사회 속에서 각자의 선택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원합니다. 비유하자면 나를 어린애 취급하지 말고 다 큰 성인으로 취급해 달라는 것이죠. 즉 정부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무책임한 자유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율과 선택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역설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공공서비스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서 다른 시장 참여자들, 개인과 기업이겠죠. 이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위치에 서서 제대로 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책임감 있게 공공재를 제공해야 하고 만약 너무 부실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이 해고되듯이 무능력한 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되듯이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비자로서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는 다른 회사로 쉽게 갈아타듯이 정부 또한 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관할권을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죠. 이는 별로 어색한 논리가 아닙니다. 자녀를 두신 많은 분들은 사립이 공립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보다 더 좋다는 인식이 있는 이유는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고민과 책임감을 갖고 있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지향하는 정부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처럼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지는 사람 없이 어물쩍 넘어가는 이러한 사회적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의 끝을 무정부주의로 여기는 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종의 프로파간다와도 같습니다. 자유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정부가 아닌 지금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개인과 기업처럼 동등한 위치에서 보다 더 많은 정부들끼리 공정한 경쟁 속에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의 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비트코인 같은 것의 출현을 예견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인데요. 자유의 중요성, 정부의 과도한 역할에 대해 항상 경고했던 거장들의 메시지가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되고 비트코인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ow did money come about and what's happened today to mess up things so much? See, the great trouble is the money wasn't allowed to develop further. After 200 or 300 years of coins, all governments put their hands and stopped any further developments. You were not allowed to experiment on it. Money hasn't been improved. Money has rather become worse in the course of time. But as soon as it was there in its most primitive form, it was frozen. Government said it must not develop any further. And what we have had since in development were matters of government inventions, mostly wrong, mostly abuses of money. And I have come to the position of asking, has monetary policy ever done any good? I don't think it has. I think it has done only harm. And that's why I am now pleading for what I've called denationalization of money.
in a system in which they are so completely dependent on central banks, government institutions, as lenders of last resort, that after many experiments, there's hardly a banker who will understand even what I am arguing. I don't believe that we shall ever have a good money again before we take the thing out of the hands of government. We can't take them violently out of the hands of government. All we can do is, by some sly roundabout way, introduce something they can't stop. But I think a much more reliable source of optimism is the growth of the internet. In your area, the major effect of the internet will be to make it harder for government to collect taxes. Governments can collect taxes best on things that don't move. Land is an ideal basis of taxation because you can't take it away. Yep. Individual states cannot go as far in taxing personal income as the federal government can, because people can move from one state to the other more easily than they move across countries. The internet is going to make it very difficult to collect taxes on services of all kinds. After all, you can complete these transactions in cyberspace, not on the ground. You can, computer companies now are getting their programming done in India. I doubt that anybody's paying any taxes on any of that. No. So that I think that the internet is going to be one of the major forces for reducing the role of government. The one thing that's missing, but that will soon be developed, is a reliable e-cash, a method whereby on the internet you can transfer funds from A to B without A knowing B or B knowing A. The way in which I can take a $20 bill and hand it over to you, and there's no record of where it came from. And you may get that without knowing who I am. That kind of thing will develop on the internet, and that will make it even easier for people to use the internet. Of course, it has its negative side. It means that the gangsters, the people who are engaged in illegal transactions will also have an easier way to carry on their business. But I think that the tendency to make it harder to collect taxes will be a very important positive effect of the internet.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 i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But take all your money, buy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figure out how to borrow more money to buy more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and figure out what you can sell to buy Bitcoin. And if you absolutely love the thing that you don't want to sell it, go mortgage your house and buy Bitcoin with it. And if you've got a business that you love because your family works for the business, it's in your family for 37 years, and you can't bear to sell it, mortgage it, finance it, and convert the proceeds into the hardest money on earth, which is Bitcoin.